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우리 시장 사실 뒷심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5거래일 만에 4,100선을 회복해준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에 그래도 기관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안에서 개별 종목단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시스, 두 번째는 두산입니다. 클래시스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외국인은 이틀째, 기관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1,290억 원여대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의 지지선을 뚫고 새롭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견조한 성장세는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더 좋아지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2, 3분기 스킨부스터가 좀 인기를 끌면서 클래시스는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원래 미용하면 전통 강자였잖아요. 네. 이번에 실적 조금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성웅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화해한 거는 맞지만 다 영업이익은 400억 이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은 이번에 좀 대손 이 판관비나 이런 부분이 좀 잡혔는데, 근데 원래 2분기 때 잡힐 예정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분기 때 잡혔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이 판관비나 이런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은 저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부분은 있지만 내용을 뜯어본다고 한다면은 큰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고비 쪽에 증가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케팅 부분이나. 네. 하지만 이 클래시스의 이런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슈링크를 통한 내수 쪽에서의 성장, 또 그 이후에 이 어떤 볼륨이나 이쪽으로의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리는 없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어떤 증권사도 많이 없다라고 좀 네.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클래시스의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시장에서의 제품 가치, 또 기계 판매, 또 이거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특정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 클래시스가 좀 과도하게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주가가 좀 미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브라질 매출 채권 쪽에서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지만 이 메디 시스템즈를 인수를 이제 몇 주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도 지금은 약간 좀 숨죽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주가에 대한 트리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했던 부분은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실적이 나온 다음부터도 이 클래시스에 대한 그 기업 평가에 대해서 계속 좋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발표 어제와 오늘 전후로 했을 때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클래시스의 그 전에 이 주가에 대해서 누워 있었던 약간의 좀 리스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브라질 실적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가 당연히 이제 메시스템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 유통망이나 이쪽 부분을 클래시스가 직접적으로 판매나 이런 그 유통망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브라질 쪽은 정말 우리나라 이 미용 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장, 가장 어떤 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의 이런 성장 가도는 플러스 알파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실적도 사실 판관비를 제외하면 좀 괜찮았고
오히려 최근에 발표했던 브라질 유통 관련 회사를 인수하면서 브라질 시장으로의 좀 판로를 넓히는 게 향후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클래시스 주가 정말 좀 답답하긴 했었는데 이게 매각 내용도 좀 있지 않았나요? 네, 뭐 삼성의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5월달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대주주의 이제 블록들이 이슈가 일부 나오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네. 클래시스의 특징은 병원 이제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 이제 미용 기기였고 근데 상대적으로 APR은 홈 디바이스인데 홈 디바이스가 출연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워낙 단가도 싸고 그러네요. 쉽게 손쉽게 집에서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를 우리가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있다고 하면은 클래시스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저는 이번에 실적 부분을 보고서도 뭐 그래도 계속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조금 높게 잡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영업이익이 지금 376억 원, OP 마진 45%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슈링크라고 하는 이제 그 고주파 의료기기인데 거기에 이 볼루머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를 이제 작년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슈링크는 사실 늘어진 이 근막층을 좀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이 볼루머 같은 경우는 피부 재생에 효과가 더 있는 의료기기라고 해서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것을 연달아서 이제 우리가 출시를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이 쿼드세이하고 또 리팟을 또 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비침습과 침습, 이 리를샷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것은 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침습 장비를 새롭게 피부과에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분기부터 이 매출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비 한 50% 이제 증가한 530억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사실 증권사 TP보다 워낙에 낮은 수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원래 이제 이 클래시스가 가장 많이 밸류 높게 받은 게 막 30배 이상까지 받아놨다가 네. 최근에 이제 선행 PER을 계산을 해봤더니 18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클래시스가 사실 뭐 기기 장비가 고가이긴 하지만은 소모품 비용을 계속 이제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되고 네. 거기서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 새롭게 출시한 이제 볼루머도 매출 대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을 했던 이루다 내수 장비 매출 쪽으로도 좀 이 매출이 계속 잡힐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클래시스가 오히려 APR이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씩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우리는 좀 높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고주파 기기만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RF라든지 니들이다든지 뭐 피부 미용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여기에다가 제가 또 김성훈 의원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쪽 전문가시니까 이 파마리서치가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기기따는 그래도 버티는데 왜 이제 주사제가 또 흔들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 수출 데이터 때문인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 섹터 중에는 네. 하나였고 근데 전 올해까지는 파마 리서치가 그래도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이 경쟁 상대가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PDRN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진피층에 대한 그 이 매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후기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연어에 생성된 이 피부 재생 유도 물질보다는 이 ECM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피층에 해당되는 이 면역 세포를 제거하는 이 세포의 기질에 이 효능이 워낙 좋다라는 후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요즘 들어서 이 ECM을 이제 출시를 해서 또 시장에 이제 많이 이제 런칭한 이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유지가 할 수 있지. 국내 매출 쪽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국내 매출은 유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 PDRN 이 연어 스킨 부스터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스킨 부스터는
가격이 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10만 원을 더 주든 15만 원을 더 주든 효과가 더 있는 쪽으로 가게끔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이엔드급 말고 아예 저성능 쪽으로 간다면 필러라든가 보톡스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격적인 면보다는 효능적인 면을 많이 따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올해까지는 파마 리서치는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아마 내년 정도를 보고 투자자들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올리원이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또 경쟁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파마 리서치의 그 위험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미 벌써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성욱 요원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꽤 많이 눌려 있다라는 부분에 좀 공감대를 형성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유효한 종목일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이제 파마 리서치 좀 얘기했는데 네. 많이 비교하잖아요. 파마 네. 리서치랑 이제 클래시스랑. 근데 저는 이제 파마 리서치도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약간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이제 파마 리서치의 외국인들이 좀 그전에 끌어올렸었고 클래시스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 어떤 물렸던 그러니까 상반된 그 외국인들이 수급 패턴을 그전에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잘 갔던 상황에서 클래스 안 가고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좀 약간 바뀐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뭐 지금 현재 이 파마 리서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PBR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파마 리서치는 클래시스보다는 저평가 구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는 뭐 클래시스가 좋냐, 파마 리서치가 좋냐 이것보다도 약간 좀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약간 좀 수익 난 거는 팔고 좀 저평가 좀 그전에 좀 많이 눌렸던 이 저가의 매수를 인 클래시스에서 산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래시스를 오히려 지금 저 파마 리서치보다 좀 들어가는 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우리나라의 양 어떤 미용 쪽에서의 대표적인 이 기업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갈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전 말씀하셨지만은 PER이 몇 년 전까지 주가 많이 올랐을 때 거의 30배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 많이 빠져서 실적은 제가 앞서 타이틀을 견조하게 유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PER로만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15배도 안 되거든요. 1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아도 좀 부담 없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담아도 부담 없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의 좀 가격 전략도 궁금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오늘 좀 61선, 121선 좀 그래도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이제 가나? 좀 이렇게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선까지 봐야 될까요? 뭐 너무 이제 높이 볼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역배열 구간이라서 역배열인 이유가 당연히 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일단 6만 원대가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네. 6만 원대 일단 도달하고 나서 다시 한번 클래시스에 대한 수급적인 면 그리고 실적적인 면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로는 좀 6만 원 선 매물대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산이었죠. 외국인은 3거래일째, 기관은 이번 주 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황제주 등극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욱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뒤늦은 황제주 등극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주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산이 지주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엔비디아 효과를 톡톡히 받을 줄은 진짜 몰랐던 것 같거든요. 황제주 등극을 해버려서 정말 너도 가는구나 싶기도 한데 엔비디아 실적과도 같이 갈까요? 일단은 뭐 오늘 반등은 엔비디아보다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이게 네. 이제 그 여당 쪽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를 하면서 이번 주만 우리가 두 날만 봤을 때는 금융지주라든가 지주사 쪽 뭐 효성을 비롯해서 두산 그리고 이제 뭐 한국전력 뭐 이렇게 좀 배당주와 지주사들이 좀 같이 가는 형국인데 이
두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발행 주식 총수의 약 2%에 해당하는 이 자사주 소각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공시를 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황제주 등극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큰 폭의 또 반등을 최근에 보여줬고, 거기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밸류체인 라인에 속하는 두산까지도 강세를 보였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구성을 정확하게 보면은 에너빌리티하고 밥캣, 이제 CCL이라고 하는 동박 자체 사업, 이렇게 6대 3대 1 비율로 이렇게 매출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의 이 비중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지금 에너빌리티 실적이 조금 아쉽게도 영업이익이 박해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도 3분기 컨센서스를 시장 전망치가 한 3,500억 정도 예상했는데 2,300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두산은 그러면은 영업 이익에 대한 이런 그 두산의 주가 흐름보다는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지주사적인 매력도라든지 아니면은 동박 매출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서 이렇게 주가가 사실 단기간의 바닥권으로 보자면 제가 예전에 두산을 좋아했을 때 10만 원대 가격을 본 것 같은데 벌써 주가가 거의 뭐 한 10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상상치 못한 주가의 반등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고, 두산이 사실 60만 원대 횡보를 굉장히 많이 했다가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거는 어떻게 저는 사실은 설명을 사실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향 CCL 사업, 이것이 사실 지금은 쇼티지가 계속 나면서 지금 증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 증평공장 증설 확장 검토 소식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은 엔비디아 품질 이제 그 테스트가 예정 중인데, 아마 연말에 HBM4 루빈에 대한 또 동박 CCM 홀 테스트 통과가 또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라도 아마 주가의 반등 여력이 좀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악재라고 하면은 사실 그 전에 조금 주가가 흔들렸던 게 SK 실트론 인수주식 과정에서 뭐 유증을 한다, 자사주에 대한 활용을 한다, 이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지면서 이 악재로서 보는 몇 가지 사항이 좀 해소가 됐다는 점, 그것이 두산의 주가를 조금 더 폭발적으로 좀 상승폭을 이제 열어놓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은 CCL 말씀드렸지만 또 에너빌리티 실적까지 내년에 개선이 된다면 주가의 이런 상승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 지금 상승을 좀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미리 땡겨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부는 미리 땡겨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지금 지주사 이제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라도 뭐 한 2, 3년치는 좀 제가 봤을 때 땡겨왔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황제 등극이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이 끝은 아니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성욱 요원의 의견도 궁금해요. CCL이 확실히 좀 이번 주 트렌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CCL 중에서도 이제 두산 이제 고성능 쪽에서 CCL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두산 그 쪽에서 전자 사업 부분이 거의 원탑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3분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회사들도 실적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전자 쪽 사업 부분인 다른 자회사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 뭐 100% 정도의 영업이익을 작년 뒤에 보였다고 한다면, 이 전자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의 사업 부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 전자 사업 부분이 7월 달에는 좀 엔비디아 쪽에서 주문이 출하가 좀 제한되었다가 8월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두산의 이 고성능 이 CCL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엔비디아와 같이 결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의 이 CCL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 설립, 뭐 그러니까 내년도 공급 부족은 되고,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계속 지으면서 몇 년으로 지금 내다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GPU에 대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CCL에 대한 주문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이 어떤 그 자회사들의 가치에 비하면은 자회사 가치를 합치더라도 시가총을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저평가 구간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네. 제가 뒤늦게 이제 두산이 오늘 뭐 이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를 좀 갖긴 했지만 기업 가치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지주사들 중에서도 확실히 이 자회사의 가치 대비해서는 덜 간 느낌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두산, 뭐 오늘 그런 자회사 쪽의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뭐 이슈보다도 두산 자체를 놓고 평가되면은 뒤늦게 황제주가 됐고 그 말은 이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가치 대비 아직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격 전략도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황제주에 등극해버려서 매물대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은 조금 괜찮을까요? 전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 분위기상이 좀 좋았을 때는 신고가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신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이 정부의 어떤 상법에 대한 이런 정책 때문에 다른 지주사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네. 두산에 대한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말씀드린 자회사 가치의 반영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치로만 본다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되 앵커님께서 말씀하시 불안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네. 좀 변동성에 의한 부분은 좀 약간의 좀 뒤로 하고 그런 불안감을 뒤로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두산이 지금 자회사 쪽 있고 자체 사업인 전자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한 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AI 그리고 이 로봇,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두산 에너빌트라고 한다면 원자력, 즉 이 에너지 쪽 3박자에 대한 사업을 다 갖추고 있는 지주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두산을 진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최근 가장 핫한 AI 관련한 자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또 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를 조금은 겁날 수 있겠지만 매수 신호로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 괜찮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의 전략도 좀 들어볼게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로서 좀 평가도 받고 있고 동박 관련해서 CCL 관련해서 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엔비디아 말씀을 주셔서 이수페타시스, 파미셀까지도 이렇게 바스켓으로 묶는 분들이 많으신데 바스켓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전략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두산은 이제 무게감도 좀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단기에 슈팅을 굉장히 많이 해줬으니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왜냐면 증권사 TP가 뭐 13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10%대 정도를 업사이드로 좀 보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30만 원대 박스권 이후에 60만 원대까지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60만 원대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제 100만 원대 구간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숨고르기 구간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이 두산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은 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지만 엔비디아 밸류체인들을 전반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는 건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 본부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C소프트, 두 번째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먼저 NC소프트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3분기 퇴직 위로금이 발생하면서 영업 손실 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향후 성장 동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세부 내용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실적보다는 신작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다양한 신작 발표에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할 만한 게임이 없을 때 또 주가도 멈춘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곧 신작이 막 터진다고 하는데 다시 NC도 좀 볼 때가 된 걸까요? 참 이제 철저하게 소외된 게 바로 이제 게임주 올해 뭐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실적도 이 게임주 중에서는 뭐 크래프톤 외에는 특별하게 이제 좋은 게 실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게임주들도 많이 별로 없었거든요. NC 소프트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가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단기 순이익은 이제 4억을 팔았으니까 예, 그게 이제 흑자로 잡히긴 했는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NC 소프트의 가장 큰 이제 매출 구조가 이제 리니지잖아요. 네. 리니지 쪽에서의 그 어떤 실적을 회수하는 속도가 예전만큼은 못하다는 건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이 나왔을 때 옛날 같았으면 주가가 계속 빠졌었거든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쵸. 적자나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면서 뭐 막판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NC 소프트도 바로 이제 컨퍼런스 콜로 하면서 뭐 중국 쪽으로의 협업 또 진출. 그러니까 이제 NC 소프트가 게임주에서 대장주이지만 너무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신작 기대주로서의 느낌이 이제 좀 바뀌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실망하다가 이제 뭐 아이온2도 그렇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부산에 지스타가 있어요. 네. 네, 아이온2에 대한 부분을 이제 런칭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 텐데. 예고편을 살짝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저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네. 근데 이 뭐 기대감, 이 아이온2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MMORPG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고 좀 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N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떤 이 게임주들도 이제 실적보다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NC 소프트가 오늘 이제 제가 이슈 종목으로 가져왔던 이유가 그전과 틀리게 실적 발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그건 신작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숫자로 본다면 손실이기 때문에 시작에서 또 매물을 던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선박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준 데에는 신작이라는 좀 모멘텀이 좀 자리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김성원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게임 좋아하세요? 리니지를 했었던 유저고, 네. 뭐 아이온도 초반에 좀 이렇게 유저로서 활동을 하다가 다음 주에 2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예전만큼 MMORPG라든가 이런 게임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 과거보다 이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는 현질 유도가 사실은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현질 유도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궁금해요. 되는데 이게 보면은 뭐 게임주들, 뭐 MMORPG를 비롯해서 모든 게임의 이윤을 우리가 얻으려면 게임주들도 이윤을 얻으려면 아이템을 사는 이런 그 과금, 현질에 대한 유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출시 초반부터 그렇게 좀 빠르게 현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레벨이 상승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주머니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임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중국에서도 텐센트가 게임류를 많이 출시를 하면서 중국발 모멘텀까지 많이 사라졌거든요, 게임주들이. 그러면서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지금 나오는 아이온 이제 2 같은 경우는 과금에 대해서 그리고 현질 유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을 한층 내려놔도 된다. 유저의 확장에 좀 더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현질에 관련된 유도를 그 다음 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일지는 일단은 저희가 오픈을 해봐야 알겠지만 NC소프트의 실적만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감행하기에는 굉장한 또 리스크가 있다는 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또 100만 원 이제 그 부근에서 주가가 워낙에 많이 실적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에 3분기 실적 크래프톤 사실 이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0% 상승을 하면서 배틀그라운드 시리즈가 굉장히 또 2분기보다 3분기에 또 흥행을 했다는 점도 사실 NC소프트가 이번에 좀 부담감이 일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신작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에도 뭐 브레이커스 그리고 LLL, 타임 테이커스 이렇게 좀 많은 신작이 있지만 아이온2가 어느 정도의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NC소프트의 고점이었던 20만 원대 중후반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에 아마도 판가름이 좀 닿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 이제 희망퇴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제 이 외형을 좀 축소를 하면서 그런 희망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도 4분기까지가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춘다면 NC소프트는 그러한 이 리스크를 주가에 이미 반영을 했을지 여부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좀 4분기까지는 반영될 전망이고 아이온2에 대한 좀 기대감이 최근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긴 했지만 실제로 정말 나왔을 때의 반응도 어떨지 사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도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성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그때 좀 매물벽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악재가 이미 반영된 주가 수준이 이 20만 원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아이온 2를 비롯해서 네. 신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온 2가 흥행을 했을 때, 흥행을 하지 않았을 때, 흥행을 하지 않아도 20만 원대의 주가 수준은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신작 모멘텀들도 충분히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아까 제가 100만 원 황제주였다가 이렇게 네. 주가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악재를 계속 반영을 해도 이 주가의 20만 원대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점이었던 라인은 전 25만 원 고점 이 상단을 일단은 아이온2가 이제 출시가 됐을 때 한번 초창기 이 유저의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 2021년도에만 하더라도 104만 8천 원을 갔던 적이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대는 충분한 저점이고 또 더 밀릴 것 같진 않다라는 좀 의견 들어봤고요. 그 가운데 아이온2 반응이 나오면서 25만 원대 상단을 좀 뚫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성웅 의원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게 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신규 접근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은 전고점이 이제 24만 원까지는 이 아이온2의 19일로 알고 있는데 네. 출시 그 한국이랑 대만 쪽에 동시 출시되는데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좀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중장기로 좀 보유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의 90% 이상은 아이온2가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을 해야 이게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옛날에 참 앞서서 좀 두산했지만 황제주였잖아요. NC소프트도. 네. 그 옛 영광을 정말 큰 그림이지만 가져갈 수 있으려면은 아이온2의 성공이 정말 그 90%의 그 90%의 이유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전고점이 2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되고 있고 뭐 짧긴 하지만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존의 이 보유자 분들께서는 정말 아이온2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좀
그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고점까지도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이온2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아이온1을 해보신 분인데 아이온2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뭐 엔비디아 게임 행사에서 체험시켜줬는데 좀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아이온2 얼만큼의 좀 퍼포먼스를 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 타이어 부문의 성적은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지금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느리지만 정말 그전에 느렸지만 지금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재료비 안정화로 지금은 관세 리스크가 희석이 됐다. 긍정적인 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타이어가 전기차 타이어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지금은 이 북미의 관세의 이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3분기 실적을 냈거든요. 이제 이 북미 시장 전략을 우리가 그 몇 년 전으로 되돌렸을 때 생산 기지 8번째 생산 기지를 미국 이제 이 테네시주로 낙점을 하면서 17년부터 공장을 세우면서 생산 능력을 연간 한 550만 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세 타격감을 굉장히 좀 덜 받은 쪽이 바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선제적인 그런 투자를 그렇죠. 했네요. 네. 그래서 타이어 매출, 이제 미국 매출을 전체 매출로 봤을 때 한 30% 정도가 이제 그 매출이 미국 매출인데 이것을 현지 공장에서 잘 커버를 하고 있으니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그 관세 영향은 약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타격감이 거의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3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고, 아까도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차용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재생 카본 블랙이 하이엔드급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그리고 인치수도 최근에 유행인 트렌드가 커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타이어가 좀 커지면은 연비가 좀 감소될 수 있어도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는 이 한국 타이어와 뭐 금호 타이어를 비롯해서 여러 타이어주들이 지금 실적이 원체 이제 고무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주가로서 굉장히 어제부터 빠르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온 시스템을 인수할 때 네. 한온 시스템이 워낙에 지금 재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덩치가 그래도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 한 50% 이상을 인수를 했을 때 재무 구조에 대한 악화 우려감이 일부 있었지만, 이번에 3분기 실적도 한온 시스템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실적의 일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의 윈터 타이어 장착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됐다는 정책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미국향 매출 증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량 또 이 수요 이 폭증까지 이제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3분기에 이어서도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정도도 자동차 전반적인 업종 가운데에서 타이어주들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이 그런 하나의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받았지만 이제는 다시 좀 타이어주들을 다시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차는 안 바꿔도 이 타이어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계절적 수요까지도 이제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이성웅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진짜 좀 많이 느렸었네요. 지금 길게 보니까 느렸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는 전고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작년 그 여름부터 5, 6월부터 지금 기간으로 하면 1년 거의 반 가까이 주가가 거의 이제 답보 상태에 있었잖아요. 네.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이 이유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쪽 관세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이 한국 타이어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제 타이어에 대한 관세가 그 25%, 15%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실적은 둘째치고 한국 타이어 쪽에서의 어떤 매수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그런 좀 그 전에 못 들어왔던 리스크가 하나씩 좀 제거되고 있지 않나 이런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지금 천연고무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23년 2년 연속 2년째 지금 하락하는 상황이고, 카본블랙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정말 최저거든요. 최근 5년 동안.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원가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한국 타이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3분기 실적으로 증명됐듯이 실적주로서 이제는 바뀌는 과정이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주가가 좀 며칠 동안 과도하게 좀 오버슈팅한 감은 있긴 하지만 저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한국 타이어도 이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2년 네. 전에는 이 10%대였던 전기 타이어 비중이 지금 20% 후반까지도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체거든요. 네. 리타이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내연기관 쪽은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5년 정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닳나요? 그렇죠. 3, 4년 정도 하고, 참 또 앞서는 얘기했지만 이제 로봇 택시 같은 이런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년이거든요. 2년, 3년.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의 이 비중을 점점 높이는 과정에서 이 사업 방향도 저는 지금 좋은 상황이고, 또 이제 실적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갑갑했던 주가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 전고점을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인데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고수익성 제품군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더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수익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해볼 만한 종목일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서 뭐 네. PER 구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원래 박스권이었을 때는 뭐 5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올라와서 7배 정도 내외에 형성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 뭐 브리스톤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10배 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이제 글로벌 고객사도 많이 확보해둔 상태에서 충분히 글로벌 타이어 기업들 대비해서는 저는 저평가 기업이라고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매수해서 좀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뭐 1차적으로 그 전에 종고점까지 봐야겠죠. 이제 네. 뭐 63,000원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김성훈 의원께도 좀 여쭤볼게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여기서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타이어는 마진이 굉장히 좋은데 이 한온 시스템의 열 관리 시스템은 사실 그렇게 마진이 좋지는 않잖아요. 이게 인수를 하면서 나중에는 매출이 합쳐질 텐데, 그렇다면 향후 주가에는 리스크인 거 아닐까요? 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실적보다는 전반적인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사실 뭐 앞서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대형주 대비해서 굉장히 못 가는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됐고, 더군다나 부품주들도 현대기아가 못 가니 또 상대적으로 실적보다는 그런 이 정책적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사실 한온 시스템의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업황에 대한 개선이 오히려 한온 시스템의 주가 반등에 좀 더 유리하고, 거기에 또 한국 타이어의 주가 상승 여력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업황 개선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일단 보셔라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자연스럽게 현대기아차가 좋아지면 한온 시스템 공조 이 관련된 이 매출
매출도 증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6만 3천 원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길지 않다라는 점. 매물 소화를 간단하게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시금 이 정고점 돌파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황 반등에 함께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부담 없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부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두 번째는 DB하이텍입니다. 먼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내용 확인해 보시죠. ESS 효과 등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호평이 나오면서 연이틀 급등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좀 부진했지만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걸지 향후 실적에 대한 내용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회로박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일하게 회로박이 저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의 구세주다라고 좀 다들 회로박에 대해 좀 집중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동박이 어디에 붙냐에 따라 좀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네. 회로박 사업이 이제 향후 성장 모멘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박에서의 적자 정말 메울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2차 전지죠. 전지박이었죠. 네네, 전지박. 네, 전지박 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이제 구리는 맞아요. 구리박인데, 이 2차 전지 쪽, 이쪽에서의 초박형 이제 구리박으로만 이 포트가 집중돼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제 뭐 2차 그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도 줄어든 상황에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이 실적도 안 좋았고 주가도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박 그러니까 이제 PC용 쪽과 서버 이쪽에서의 이 동박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의 그 IT 쪽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미세한 어떤 표면으로 인한 신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 있다. 약간 좀 2차 전지 쪽과 비슷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네.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지박 생산에서 이제 회로박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 시장에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어제 오늘 주가를 지금 크게 자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전지박에서 이제 회로박이 기회다라고 하지만 기회는 맞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맞으니까 이걸 잘 해야 되죠.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 회로박에 대해서 얼만큼 이 그 고객사나 이런 산업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냐라는 걸 저는 꾸준히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멘텀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회라는 표현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관심을 갖고 이 행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종목을 좀 갖고 왔거든요. 네. 적어도 이제 이 회로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또 봤을 때도 고객이나 또 어플리케이션 여러 요구가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 이 부분을 좀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도 여기서 또 몇 개의 또 레퍼런스를 또 확보를 해야 롯데 에너지 매트리얼즈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더 빨리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도 본업은 아직까지 전지박이잖아요. 네. 이쪽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뭐 삼성 SDI나 여러 이제 이쪽으로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활성화가 또 기본을 받쳐줘야 주가가 잘 가겠지만 일단은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사업 행보, 회로박 쪽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정말 또 천운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연이틀 정말 거래량이 폭발해 버렸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좀 기대해 볼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은 EV 사업 쪽 말고 이 회로박만 보고 진입을 해도 될까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결론은 이제 EV 쪽에서의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수요 둔화가,
아직까지는 지속되는 건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저는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 관점을 이 회로박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신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회로박에 대한 부분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중장기로 갖고 간다. 이 부분은 이 롯데에너지 모티리얼즈 행보 이 부분을 좀 지켜본 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중장기로 보기에는 아직 본업단에서의 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회사 측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 좀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모멘텀 부분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DB하이텍이었죠. 3분기 영업이익 8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가 늘었습니다. 정말 시장 기대치보다도 잘 나온 성적이었는데요. 4분기 또 내년에 향후 모멘텀도 유효한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이제 반도체 기업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국 쪽 수요, 늘어나는 중국 쪽의 반도체 수요를 DB하이텍이 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DB하이텍 하면 사실 8인치 파운드리의 좀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중국 쪽은 전력 반도체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원래 이제 그 미국의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그 많이 줬던 비중을 지금 DB하이텍으로 많이 이전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실적이 좀 고무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DB하이텍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잘 알고 계시는 이 8인치 파운드리. 근데 이제 12인치 같은 경우는 대형사들이 많이 맡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런 8인치 쪽으로 이전하려면 또 생산비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DB하이텍의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하이엔드급과 지금은 이제 저전력 쪽, 저성능 쪽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라서 이 DB하이텍의 이 매출 구조, 영업이익도 지금 OP 마진이 벌써 23%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 이제 파운드리 쪽 보자면은 이 저전압 쪽의 OV부터 고전압 120V까지 다 이 전력 3대 제품을 지원을 이 DB하이텍에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고 저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라갈륨이라든가 SiC라고 많이 말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이 실리콘 반도체였다면은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국의 이런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희소 이제 광물에서 본다면 내재화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90%가 이제 중국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국제과제로 선정한 내재화에 또 이 DB하이텍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그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 내부 장치의 전력을 세부로 조정하는 쪽이 바로 SiC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전기차용 매출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DB하이텍의 이런 저전력 반도체나 이 SiC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점도 아마 이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틀 연속해서 이렇게 급등한 그런 이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이 좀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DB하이텍 예전엔 진짜 핫했는데 참 좋았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사실 아까 이성웅 의원이 살짝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들 순환매에서 좀 굉장히 뒷차례에 좀 따라온 느낌이기도 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숨 좀 쉬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전고점 회복까지 좀 올해 안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안에도 당연히 가능하고 왜냐하면 DB하이텍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지금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고 공정도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에 실적이 없는 가운데 기대감만으로 오른 반도체 업종들 되게 많은데 네. DB하이텍은 실적 펀더멘탈이 지금 이 선행포로 봐도 10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성장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소외됐다고 있다는 점.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틀 연속 이렇게 급등한 것은 그동안에 많이 억눌렸던 그런 이 수급이 좀 폭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요. 뭐 아까도 저희 우리 앵커님께서 그럼 정고 좀 빠르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8만 원이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15% 정도 업사이드 봐도 충분히 이 달성 가능한 목표 주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실적 안 나오면서 원익 QSC 같은 종목들은 애프터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신규 접근해서 골라보기에도 괜찮은 반도체 중 하나일까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DB 하이텍의 아까 강점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네. 해드렸는데 일단 3분기가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저전력 반도체도 핵심이지만은 EV용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 지금 캐즘 때문에 많이 조금 전기차 상대적으로 시장은 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 캐즘이 만약에 해소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까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내년 정도를 우리가 기약을 한다면 동부 아이템 지금의 주가가 사실은 바닥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실적 없이 주가가 뭐 5배, 10배 이상 올라갔을 때 2배가 정도면은 굉장히 좀 귀여운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전에 가지고 오신 좀 종목들부터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의원이 10월 20일에 매수했던 고영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수익률 24%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19,000원, 좀 2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차 목표가, 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얼마로 좀 올려볼까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뭐 2만 1,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건데 오늘 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영이 뭐 AI 서버, 의료 로봇 지금 세 가지 또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박자가 지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좀 플러스로 좀 되게 된다고 하고 외국인들 수급도 실시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서 2만 1,000원대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상관없는데 신규 접근은 한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9월 24일에 매수했던 G2G 바이오도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요 며칠간 정말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핫한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선 전략 어떻게 할까요? 뭐 당연히 이제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고 왜냐면 이제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이후에 만약에 노보노디스크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19112는 지금 펩트론과 손을 맞잡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G2G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그 3개월 제형에 대한 가능성들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고 임상 결과에서 그리고 이번에 치매 치료제죠 캐나다에서 일상 이제 결과도 발표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만약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캡슐을 뿌리는 구조라고 하면은 노보노 이제 G2G죠 G2 바이오는 찍어내는 밀입구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G2G 회사를 만들 때도 노보노디스크를 대상으로 이런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타겟을 먼저 처음부터 정해놨어요. 타겟을 정하고 한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관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앞서서 이제 펩트론이 그 19112와 사실 이제 기술 관련된 협약을 이제 맺고 나서 본계약은 아직 안 됐지만 G2G 바이오도 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 GMP 공장을 이제 대량으로 구축했잖아요. 거기서 온갖 시너지가 단기간에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나올 만한 이 밀입구 기술력은 시장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의 이제 아직 그 무증이 1대1의 이 무증이 시가총액으로 지금 보면은 한 4,800억 원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무증이 되고 나서 상대적으로 펩트론이 지금 거의 7조까지 왔었는데 저는 펩트론의 중간까지 시총은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능성이지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주가 수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지 하나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내일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일단은 FNF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장중에 좀 들어가기가 좀 뭐해서 내일 정도에 아마 주가 좀 약간 눌리는 과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 관점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결론은 그겁니다. 뭐 매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6개 분기 만에 또 영업이익은 8개 분기 만에 이제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중국 쪽이 과연 MLB가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항상 좀 자리했었는데 그쵸. 그 부분을 불시시키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6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훈 네, 의원은요? 저는 GST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력망에 대한 부족, 그것 해결할 수 있는 칠러, 그리고 액침 냉각의 기술력, 국내 이제 국산화를 계속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GST. 일단 최근에 이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 열어본다면 내일 시초가 매수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고점 라인에서는 33,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의원들과 세운 전략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